잘 쉬셨죠? 지난주에 비해서 확실히 더워졌어요. 그래서 아마 점심 식사 이후기 때문에 많이 졸리실 겁니다. 커피 항상 비치돼 있으니까 드시고, 온라인 수강생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졸립다. 그럼 커피 마시러 나오세요.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면 온라인 강의는 그냥 그대로 무료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프라인 오시면은 더 좋아요. 오고 가기가 번거로워서 그런데 실은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여러분, 모든 공부는 특히 수업용 공부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죠? 회독이 많을수록 합격 확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회독, 즉 복습을 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언제 복습하느냐? 복습은 배운 그 시점부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효과와 효율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즉시 복습해야 돼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바로 복습해야 됩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할 때 있죠? 바로 화장실 가지 않고 즉시 복습하면은 2, 3분 안에 길게는 5분 만에 1시간 했던 강의 내용을 쑥 훑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프라인에 오게 되면 집에 돌아갈 때 대중교통 이용하죠? 대부분. 그 시간에 오늘 배웠던 내용 보면 됩니다. 그죠? 특히 지하철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 때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 올 때 보면 그 이미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 번.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면 후다닥 일어나서 집에 가는데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10분, 20분만 앉아 있으면 집에 가서 1시간 이상 걸릴 거 10분이면 20분이면 두세 번 봅니다. 그죠? 그때 하고 그 다음에 가면서 보고 그러면 감을 때 3번 집에 돌아가서 또 한 번 보면 4번 올 때 보면 5번 굉장히 많은 양을 언제 어떻게 복습하냐에 따라서 짧은 시간만 들여서도 복습을 할 수 있어요. 상당히 효과적인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프라인에 참석하는 게 이게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는 관점,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단축되게 될 수도 있죠. 오히려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렇게 복습 과정, 복습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있잖아요. 오가면서 여러분이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또 와야지 사람 냄새도 느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온라인으로 한 사람들 현실로 보면은 막 연예인 줄 알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기본 강의 듣고 이제 모의 가서 와서 직접 써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수가 적은데 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100명 넘게 왔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못 보던 얘들이 오는 건데 다 온라인 강의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연예인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인간은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2번. 여러분, 2번이 1번과 관련되는 겁니다. 1번보다 실은 범위가 더 큰 겁니다. 2번의 범위에서 일부분이 1번의 문제로 띄어나오는 거예요. 자, 한 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 더 큰 그림의 반입니다. 나머지 반은 또 다음에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포커싱을 어디에 맞추냐, 어느 부분을 가지고 오냐, 범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빈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정보 비대칭성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정보 비대칭성 있죠? 이 안에 일부러 보험 사기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읽어봅시다. 보험 거래와 관련하여 보험 소비자가 정보 우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 및 해결 방법들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이전 시점과 이후의 시점으로 나누어서 기술하시오. 1번과 상당히 중복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정보 대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보가 같다는 거잖아요. 두 주체 사이에. 근데 여기서는 정보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이죠. 주체가 하나는 누구 사이에? 계약자 하나는 보험회사 사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정보 비대칭이라는 건 요게 아니라 이거란 말이잖아요. 그럼 요거의 의미는 두 케이스가 아니에요. 두 케이스. 하나는 뭐예요? 계약자가 정보 우위에 있는 거, 보험회사보다. 그죠? 하나는 계약자보다 보험회사가 더 우위에 있는, 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죠? 근데 1번의 문제는 뭐예요? 요것과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에 대해서 다룬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포괄적으로도 다룰 겁니다. 요 안에 보험범죄가 들어가요. 근데 이 안에는 뭐예요? 보험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가는데 그 영역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다루지 않은 그 영역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2번 해설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거, 요것도 심각한 있는 거 있어요. 이것도 상당한 보험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문제 출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건 따로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 해서 이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커버를 하는 식으로 모의고사에서. 자, 이게 이제 보험계약 체결에서 정보 비대칭성의 아주 뭐냐면 아주 간단한 브리핑인데, 자, 요걸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 이거 뭐냐? 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하고 보험계약 체결할 때, 자,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가타부타 여부, 누구는 계약 체결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하자도 너무 그 위험이 감당이 안 돼. 그리고 이놈 사기꾼 같아. 그럼 거부해야 되죠. 그렇죠? 그죠?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안 되는 놈, 되는 놈. 그죠? 되는 놈에 대해서는 뭐예요?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 요율, 보험계약의 조건, 보험계약 구체적인 내용, 이것들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내려야 되는 의사결정 중요한 것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맨 처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결정을 할 때 정보가 필요하겠죠. 무슨 정보? 예, 계약 체결할 때 전에 무슨 정보가 필요했냐면은 청약자의 하자드 수준입니다. 이 하자드의 수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계약자 또는 청약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하자드에 관한 정보에 기반해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사항 대부분 보험 요율, 그 다음에 보험의 조건, 보험계약의 내용 이런 거잖아요. 보험을 가입을 시켜주더라도 요율을 얼마로 할지, 보험금은 얼마로 해줄지, 그 다음에 보상의 조건, 공제를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약자의 하자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약자의 또는 보험계약자의 하자드 이 수준, 이 내용에 대한 정보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계약자 보험회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정보 우위에 있죠. 이게 바로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 중에서 계약자의 정보 우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걸 계약 체결 전하고 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있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출제자가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집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은 동일한 내용에 관한 건데 동일한 출처인데 그걸 추출해내는 방식만 바꾼 문제가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그죠? 심지어 내가 안 배운 곳에서 나온 문제로도 착각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화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옷을 어떻게 갈아입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에서 동일한 대상에서 출제가 되는데 문제 출제 방식, 배열, 정렬시키는 방식, 요구 방식을 달리함에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성과 관련해서 제가 1번, 2번을 다른 배열 방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바꿔봅시다. 자, 갑시다. 그러면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계약 체결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번은 뭐예요? 첫 번째는 역선택입니다. 이해되죠? 역선택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역선택을 보험보험제와 같은 급으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역선택은 보험보험제하고 보험사기하고 구분합니다. 보험학에서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은 역선택 안에 보험보험제를 그 내용의 항목으로 기술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보험보험제는 역선택의 일종이 아닙니다. 알겠죠? 보험학에서는 보험사기, 보험보험제와 역선택은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알겠죠? 역선택은 범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요율의 수준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역선택은 뭐예요? 청약자가 자신의 하자드 수준을 있잖아요. 숨기고 낮추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어떤 요율로? 낮은 보험 요율로 보험에 가입하는 성향. 다른 말로는 이겁니다. 높은 하자드 수준, 하이 리스크를 보유한 높은 하자드 수준을 가진 사람이 평균 요율을 적용받으면서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 보험 요율은 평균 요율이에요, 보통. 그러잖아요. 리스크 집단 내에 평균적인 손실 확률, 거기에 기반해서 보험료율은 산정이 됩니다. 항상 보험료율은 기본적으로 평균요율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평균적인 리스크 집단 내에 평균적인 하자드 수준 있죠? 그거와 일치되는 요율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리스크가 낮은 사람도 어때요? 평균 요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그래도 평균 요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드를 숨겨서 있죠? 하자드 수준을 숨겨서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균요율. 자신의 하자드 수준에 상응이 되는 고요율을 적용받지 않고 평균요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 리스크 등급 중에서 하자드 수준을 숨기면 어때요? 낮은 등급으로 리스크 하자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집단화시키는 풀이 있겠죠. 글로 배정되지 않고 낮은 등급으로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 집단 내 평균요율을 적용받고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역선택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거의 문제점은 뭡니까? 당연히 20인 사람이 20을 적용받으면 10으로 적용받고 오니까 보험회사는 10의 손실이 항상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보험회사의 재정이 악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 뒤에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 리스크 집단의 특성이 이런가 보다 하고 이 리스크 집단의 보험료율을 보험회사가 10만큼 상향시키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은 로우 리스크, 우량 리스크들은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풀을, 보험 풀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좀 더 가소가 되죠. 그래서 보험 제도가 건전하게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이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뭡니까? 계약 체결 시점에 고지의 의무입니다. 청약자는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할 때,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 체결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뭐예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의 요율, 수준, 보험계약의 조건 및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전부 다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있는 거예요. 실무상.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요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 플러스 뭐가 또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걸 보완하는 게 있습니다. 은폐. 이게 왜 존재하냐면요. 자, 고지 의무는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체크가 되냐면은 그렇죠. 보험회사가 뭐뭐뭐가 중요한 것을 작성해서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고지 의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재산보험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재산보험은 재산이란 건물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 정형화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보험회사가 다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경우는 어때요? 보험회사가 다 물어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청약자가 보험회사한테 숨기지 말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들을. 이게 은폐입니다, 여러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보증입니다. 워런티라고. 이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또는 효력의 지속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이 반드시 갖춰졌거나 앞으로 어떤 걸 지켜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 워런티가 어디에 존재할까요? 이거 역시 재산보험 영역으로 넘어가면 중요하겠죠. 특히 해상보험에서. 그래서 이 보증은 긍정보증하고 약속보증으로 나눠지죠. 그렇잖아요. 긍정보증은 뭐예요? 요 재산이 예를 들어 이 배가 보험에 가입할 조건을 이미 전부 다 갖추고 있다.
이걸 뭐냐면 약속해야 된다는. 그게 뭐든지 보험사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를 있죠. 배를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 직원이 가가지고 일일이 다 배를 운전해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상보험에 가입하는 선박은 전부 다 가망 능력이 가지고 있다. 테스트를 안 해봐도. 이걸 긍정해 줘야 됩니다. 그건 지금 보험계약 체결 시점까지 이거 완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약속 보증, 보험계약 체결 기간 내에 앞으로 어떤 것들은 하지 않겠다. 어떤 것들은 지키겠다. 미래에 대한 거죠. 그렇죠? 이것들은 약속해야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보든 알든 보든 말든 상관없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보증 중에서 요 긍정 보증에 대한 것은 요 시점과 관련된 거죠. 계약. 요건 미래와 관련된 거지만, 그렇죠? 체결 이전과 관련된 거지만. 은폐는 뭐예요? 요 계약 체결 시점. 고지임을 보완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관련되는 거죠. 근데 고지의무와 은폐에는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 보증이 있죠? 이 보증은 뭐예요? 이 두 개와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 이 보증은 긍정 보증이든 약속 보증이든 상관없이 이건 중요 사항이 아니라 사소한 사항일지라도 이 보증을 위반하게 되면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은 굉장히 센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개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보증은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못 받게 돼. 보상이 거절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계약 체결 절과 이어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거의 퍼펙트합니다. 내용이 많네요. 이거 서둘러서 가봅시다. 길이 멀더라도 꾸준히 가면 다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봅시다. 자, 그러면 계약 체결 후죠.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거. 첫 번째가 보험 사기죠. 요건 1번 문제에서 다뤘죠. 그렇죠? 이거 그대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이 보험 사기가 어디에 위치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정보 비대칭성은 계약자, 보험회사 사이에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 되는 경우 두 개가 있는데 보험범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여기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포인트입니다. 요거 하나로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방금 전에 것도 그 하나로 문제 나올 수 있죠. 계약 체결 전에. 또는 계약 체결 시점. 그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 체결 전이란 말은 성립 전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점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험 사기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품행적 하자드입니다. 품행적 하자드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자, 보험 계약자들의 손실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전에는 사고 발생하면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누가 지는 거예요? 당사자가 지게 되잖아요. 근데 보험 계약 체결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보험회사가 져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보험계약 체결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니까요. 보험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정말 그냥 신사숙녀예요. 근데 보험계약 체결하기 후에는 오도방정을 떠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생양아치가 되는 겁니다. 운전도. 손실에 대한 주의, 그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 주의력이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여기에 대해서 방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발생 확률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보험계약 체결 전이라고 해봅시다. 이때의 손실 발생 확률보다 이때의 손실 발생이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측했던 기대 손실 있죠. 이게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잖아요. 기대 손실보다 실제 손실이, A는 actual loss입니다. expected loss고 더 커버리잖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 심각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범죄가 아니더라. 이건 보험범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자, 실은 요게 어디하고 대변이 되는 거예요? 요거잖아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보험회사 재정이잖아요. 요거보다 대문자로 이렇게 쓸게요. 전체 풀에 다 대문자죠. 손실이 실제 손실이 더 커버려요. 보험회사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죠. 재무건전성이 악화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걸 방인하게 되면 또 어때요? 보험이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손실 규모도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더 건망져지는 거예요. 더 부주의하게 되고, 더 태만하게 되고, 더 게을러지는 겁니다. 예. 안전의식이 더 해이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있죠.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부 보험 방식입니다. 일부 보험일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면은 어쨌든 그 손해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보험 방식을 채택을 해서 보험 가입 이후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최소 일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전부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훨씬 더 보험 가입 이후에 손실에 대한 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죠. 그렇죠? 이 일부 보험에 얘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말 그대로 일부 보험. 그 정의. 그 다음에 공동보험. 그죠? 또 하나는 공제 제도. 그죠? 요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공동보험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보험은 공제와 비슷한데 손실이 발생하면 그게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한 비율로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든 피보험자가 나눠 갖는 겁니다.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 알파 퍼센트,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만약 알파 퍼센트를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면은 요것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걸 공동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제의 어떻게 보면 일종이에요. 공제. 일부 보험 뭔지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험 요율을 통해서, 요율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합니다. 요율 방식.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첫 번째, 경험 요율. 그죠? 가입했을 때는 평균 요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제 경험을 하고 평균 요율보다 손실 확률이 높아 그러면 어때요? 내년에 차기의 보험 요율을 올려버리죠. 그렇죠? 경험 요율 방식 그겁니다. 두 번째, 이게 보통 자동차 보험에게 적용이 되죠. 또 하나는 소금 요율입니다. 소금 요율은 뭐예요? 처음에는 평균 요율, 기본 요율, 표준 요율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올해 연말에 보니까 평균보다 손실률이 높았어. 그러면 어때요? 단기에 보험료를 더 걷어들이죠. 그렇죠? 경험료율은 단기, 현재의 경험 실적을 차기의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거죠. 소금료율은 단기의 실적을, 손해 실적을, 손해 경험을 단기의 보험료에 연말에 즉시 반영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조심하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경험료율인데 요것 때문에 올해 사고 한 번 나면 내년에 사고 몇 번 이상 나면은 보험료가 획기적으로 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합니다. 요율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위험 변경 증가에 통지의무라는 게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계약 체결한 이후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확 증가시켜버리거나 아예 변경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 경우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 변경, 그 다음에 증대에 대한 변경, 통지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죠. 요거 계약법에서 나오죠. 그렇죠? 여기 품행적 하자도 관련이 된 겁니다. 만약에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해서 위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증가시켰다. 그러면 그걸 어때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건 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알려야 됩니다. 즉시. 그죠? 그리고 보험회사는 그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상복귀 시키든지 보험료를 인상시키든지 보험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잖아요. 요 보험계약법 관련해가지고 이거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계약법하고 이론은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실은 계약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알겠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현저한 증가 변경, 이건 뭘 의미해요? 그 리스크 수준이었으면은, 그 리스크 종류였으면은 보험회사 그것을 알았으면 계약 체결 시점이 어때요? 계약 체결을 안 했거나 보험료율을 더 높게 적용했거나 할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까지 하면은 2번은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괜찮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이것만 띄웠어도 이걸 유사하게 있잖아요.
비슷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낱개로 있죠. 문제의 답만 하는 식으로 문제만 보고 하면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 프레임, 이 지도, 이 지도를 전체 그리고 파악한 뒤에 그 지도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됐는지 이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분이 답안을 달라고 막 했는데, 제가 답안을 주지 않고 대신 강의를 하잖아요. 그 해설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 출제되고 답만 딱 외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와 매칭이 되는 요 답만 연관관계만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모의고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출제자는 내용이 어떤 내용과 관련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이 왜 어떤 내용인데 왜 그렇게 답이 나오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에서 출제하는 방식만 각도만 살짝 바꿔버리면은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범 답안만을 보고 달달달 외우고 베끼고 그건 진짜 초딩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요 문제의 답안 작성 방식 동영상 올렸죠. 그렇죠? 거기에 맞게 여러분 또 한번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써야 돼요. 아니,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몰라요, 누군지.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 이거 항상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답안지 주고 해설을 안 하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그래서 저는 답안지를 안 주고 해설을 해줍니다. 모의고사 출제 안 했고 답안지가 좀 끝나면은 문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왔을 때만 풀 수 있어요. 답안지 안 주고 해설 강의를 해버리면 저는 고통스럽죠, 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의 문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네 문제, 네다섯 문제,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한 대응과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제가 작년에는 딱 한 번 줘봤습니다. 왜 그래나 미안한 말이지만 작년 수강생들한테 너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작년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답안 작성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실강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답안을 끝까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에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준 겁니다. 줘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주면 또 부작용이 뭐냐. 문제와 답안지가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쌓여가지고 학생들이 강의 안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경제적으로 저에게 마이너스가 된 이걸 넘어서 이걸 차지하고 여러분한테 안 좋아요. 실은 답을 쓰잖아요. 제가 답안을 쓰잖아요. 그럼 문제만 보고 답을 보면은 문제가 무슨 막막할 뿐만 아니라 그 답의 내용이 있죠. 그게 또 막막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되나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출제자는 문제의 답과 그 배경이 된 지식을 다 알고 출제할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다 알고 출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답을 쓸 때 핵심을 딱 적어서 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쓸 문제는 핵심을 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해서 막 장황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출제자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너나 모르지 출제자는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답이 간략할지라도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그걸 다 포함하고 있으면 몇 줄 안에 출제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다 써요. 채점을 막 해줍니다. 그 내용을 작년 동영상 그 답안 쓰면 내가 이야기했어요. 소아과생, 여학생. 답안이 개요 형식이에요, 개요. 아니, 개요란다. 목차. 책 뜯으려면 맨 처음 목차 있잖아요. 딱 그거하고 유사해요. 근데 있을 게 다 있는 거예요. 채점이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거 알았다고 해야 되나, 몰랐다고 해야 되나. 점수를 다 줄 수도 없고, 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불러다가 고민 끝에 이야기했습니다. 응? 반달아. 여기 참 애매하다. 응?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최소 한 줄, 두 줄, 많게 세 줄만이라도 글을 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조언을 듣고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한 줄, 두 줄로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세 줄까지도 안 쓰는 거예요. 나는 세 줄 정도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더 이상 제가 이 학생을 어떻게 교정할 수 없어서 그냥 시험 보기 했거든요. 그 학생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꽤 괜찮은 성적으로. 그 질문한 내용이 있죠. 문제의 내용. 그게 배경을 알고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서 그 핵심만 딱 따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채점한 사람은 자신의 관점을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이거 맞았다고 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범 답안을 제가 작성하면 장황하게 안 씁니다. 몇 줄로 나와요, 핵심적인 거. 그럼 그걸 보고 어때요? 이 문제에 관련 이 배경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문제 출제 방식이 각도를 싹 바꾸잖아요. 못 풀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답안을 주고 강의 해설 안 하고 땡 해버리면 생깁니다. 드립 때 답을 외잖아요. 답이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설 강의를 주는 겁니다. 이게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학원의 입장에서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강의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강의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와야죠. 그래서 제 강의가 조금 더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는데 비싼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3번 봅시다. 대수의 법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자, 이게 3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멈췄다 한 20분 하고 하면 되겠죠. 예. 자, 아니면 정 안 되면은 한 4번까지 해설하고 5번은 다음 주에 해설하도록 합시다. 이번 주 내용이 좀 많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4번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이번 주에는. 자, 대수의 법칙 적용하려 다음에 답하시오. 보험회사의 보험 리스크에 대해서 기술하고 대수의 법칙이 어떻게 보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지 기술하셔요. 첫 번째. 보험회사의 보험 리스크는 뭡니까? 기대 손실의 예측에서 보험료를 산정하잖아요. 그죠? 개별 보험료. 그래서 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해서 이걸 가지고 뭐래요?
실제 손실이 발생하면은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불일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리스크는 불일치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는데 보험회사의 보험 리스크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요거잖아요. 기대 손실보다 보험료 산정에 적용했던 실제 손실보다 기대 손실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실제 손실보다 보험료 손실 산정에 보험료 산정에 적용했던 기대 손실 요게 더 적었을 때 즉 실제 손실이 더 크게 발생했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가능성, 이럴 불확실성 이게 보험회사의 보험 리스크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예, 거둬들인 보험료를 가지고 실제 보험료를 다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해야 됩니까? 예, 자기 자본을 잠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문제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대차저주배상에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이건 A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걸 자기 자본을 잠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험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됩니다. 그럼 골치 아파야 됩니다. 재무구조 악화되면은 지급 여력 비율이 막 떨어지잖아요, 막.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이 보험 리스크를 감소 또는 제거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대수의 법칙은 관찰 대상자의 숫자 또는 시행의 횟수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실제 결과치는 뭐에 수렴해요? 예측치, 기대치에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현상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험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 가입자였죠. 수를 증대시키면 증대시킬수록 실제 발생 손실과 보험료율 산정에 적용했던 기대 손실 이 차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어때요? 보험 목적물 또는 피보험자 수를 증가시킴으로 이 보험 리스크를 제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쓸 필요가 없죠. 이건 기본 교재범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허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가는. 보험회사는 보험 리스크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실은 두 프로세스, 두 단계에 걸쳐서 대수의 법칙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그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는 안 됐지만 누가 이걸 출제하면은 그러면 보험에 대해서 정말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뭐예요? 보험 요율 산정에 있어서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몇몇 집단을 대상으로만 관찰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면은 기대 손실을 예측하게 되면은 그 정확도가 떨어져요? 아니면 높아요? 떨어지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보험료를 산정 단계에서 충분한 기간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간이겠죠? 충분한 대상, 충분히 많은 수의 대상이 있죠. 그렇죠? 이걸 뭐냐면 이걸 베이스로 해서 산정이 된 보험료율 이렇게 해서 산출한 기대 손실 이게 요걸 산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있잖아요. 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대상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해봤자 어때요? 이게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요율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험료율 산정 단계에서 보험료율의 신뢰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수협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판매 시점이죠. 그잖아요. 이렇게 해서 산정된 보험료율에 대해서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대상으로 했던 리스크 특성을 가진 집단. 여기서 동질 리스크입니다. 동질적 리스크. 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사용했던 대상 있죠. 그렇죠? 고려했던 리스크. 그 동질적 리스크, 그 대상, 이 가입자 수,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만큼 충분히 많이 가입시켜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때요? 이때 산정했던 예측했던 기대손실과 보험 판매 후에 실제로 발생하는 실적 있죠. 이 두 개가 같거나 유사해진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야지만이 보험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험 리스크가 제거될 수 있는 거. 맞죠? 내 말이 맞죠? 이게 되죠? 만약에 이게 가입자 수가 적다, 판매량이 적다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보험료를 신뢰성 있는 요율을 산정해봤자 여기에서 대수협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도 응용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푸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안 배운 게 나왔다고 막 찾아오는 거야. 오, 그래, 막 깜짝 놀라서 내가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문제를 봤는데, 안 배우기는. 판매 숫자가 적다. 그러면 어때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수협칙 적용이 안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대수협칙 적용 안 된다는 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실제 손실이 기대 손실보다 적으면 문제 안 되잖아요. 이익을 봤으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가요? 실제 손실이 기대 손실보다 클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 경우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에서 채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많이 팔아야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그에 대비해서 나온 보험, 재보험이 있잖아요. 비비례 재보험. 가입해야죠. 그런 방식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 또 다른 방식으로 뛰어나올 수 있어요. 수가 많지만 동질적 리스크가 아니다. 이거 제가 다른 문제로 또 낼 거예요. 이 관련된.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괜찮은 문제죠. 그죠? 허가질이죠. 그죠? 근데 이 문제도 상당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4번 마지막으로 하고 5번은 다음 주로 넘기시다. 문제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그겁니다. 전부보험이 효용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전부보험을 안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부보험으로 판매를 해요. 그리고 보험계약자도 전부보험 가입이 아니라 일부보험 가입을 자발적으로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전부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단점이.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써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똑같은 답일지라도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부보험의 단점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문제 출제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전부보험의 효용이 가장 이론적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보험의 일부 보험을 다 듣는다. 보험회사도 이렇게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면 다른 문제 같죠, 그렇죠? 근데 같은 답이에요. 이게 되죠? 같은 사람인데 화장을 바꾼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실전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보험은 보험 효율성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험의 효율성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보험료분의 보험금입니다. 같은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보험료가 적을수록 효율성이 뛰어난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봅시다. 전부보험에 가입하면은 이게 손실의 발생 구간, 손실의 규모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죠? 보험료는 이거 전부라고 그랬죠, 이거. 그죠? 이게 전부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연계해 봅시다. 그러면 이 전부보험의 보험료가 산정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거의 응용입니다. 이 문제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서 자 손실호 빈도 대비 손실의 규모 매트릭스 기억나나요?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 방법이 달리한다 그랬죠. 그거와 매칭을 시키면 됩니다. 손실의 발생 빈도, 사이즈 이거 있죠. 이거 빈도는 높고 사이즈는 적은 거죠. 요거는 빈도 낮고 사이즈도 작은 거죠. 요건 빈도도 굉장히 낮은데 사이즈는 큰 거죠. 요거는 빈도도 높고 사이즈도 큰 거죠. 그죠? 요 놈은 그냥 제끼라 그랬죠. 요건 도망가야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돼. 보험이고 나발이고 할 것이 네가 피해야 돼. 회피가 정답이죠. 회피. 이건 손실의 규모가 적지만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료는 F 곱하기 S 아니에요. 보험을 통한 비용이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건 네가 보유하고 통제라는 거죠.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래야 안 그래요? 네가 보유해서 통제하라.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험료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요놈은 무시. 보유인데 그냥 무시하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전부보험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은 손실의 규모가 크지만 F가 낮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가 적어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죠. 그렇죠? 이게 보험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험에 적합하다. 그렇잖아요. 근데 전부보험에 하게 되면은 요거 빼놓고 요 세 가지 영역 요 세 가지 영역이 전부 다 보험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요 구간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그러잖아요. 요게 다 보험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보험을 하면은 실은 굉장히 비싼 보험료가 납입이 됩니다. 보험료 증가율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자, 요 낮은 구간은 손실 발생 확률이 많다 그랬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걸 있잖아요. 전부보험을 하면은 이 낮은 구간에 보험료 청구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손실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보장을 해주면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손해사정 과정 손실 처리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사업비가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잦은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금 10억 지급하나 500만 원 지급하나 보험금 지급 비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근데 10억짜리 보험금 청구는 거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500만 원짜리는 이걸 보험에 담보했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업비가 확 올라가겠죠. 그럼 이건 다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계약자한테 보험료 형태를 포함해서
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전부보험을 포함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부보험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됐죠? 두 번째, 역선택입니다. 여러분, 방금 그와 같은 1번의 이유로 전부보험 보험료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죠? 따라서 있잖아요. 자, 봅시다. 리스크. 자, 리스크가 우량이 있고 불량 리스크가 있다고 해봅시다. 전부보험 판매하면 보험료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요. 그럼 우량 리스크는 전부보험 가입하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보험료가 너무 세. 우리 사고 발생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보험료 너무 비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전부보험에 가입하려면 누가 그럴까요? 가입한다. 그렇죠. 불량 리스크의 가능성이 높죠. 전부보험료율이 있죠. 그 보험료율, 그 보험료가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불량 리스크들만 보험에 가입이 들어오겠죠. 역선택이 발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보험범죄. 보험금이 어쨌든 크잖아요. 그죠? 전손 발생하면 이게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 딱 한 번 내고 있죠. 비싸지만 내고 예를 들어 불경기 때 이런 일이 지금 불경기잖아요. 불경기일 때 여러분 공장이나 이런 건물에 화재 발생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 아시나요? 특히 공장.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은 마이너스 망하잖아요. 근데 망하기 전에 불 지르면은 보험금 나오잖아요. 공장 누가 사? 그잖아요. 불경기 사지도 않잖아요. 불 지르면은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전부보험을 가입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전부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전부보험 상태가 그러한 하자들을 훨씬 더 많이 크게 증가시키겠죠. 그렇죠?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금 말했죠. 품행적 하자드. 이해되죠 이건? 전부보험에 가입했으면 크든 작든 모든 손실은 다 보험회사가 다 해주잖아요. 내가 밤에 안 잘 이유가 없잖아요. 순찰 돌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니 다섯 번째. 포트폴리오 효과를 제거합니다. 제거 효과. 포트폴리오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전부보험.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보험 계약자가 두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100억짜리. 두 개의 건물. 근데 자산 포트폴리오 형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둘의 상관관계가 이쪽에서 이익이 발생하면은 이쪽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게 이쪽에서 만약에 30억 이익이 발생하면 이쪽에서 30억의 마이너스가 생긴다. 반대로 있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30억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30억. 이런 관계를 해보세요. 이 두 개 다 똑같이 100씩 있죠. 100씩 보험에 가입해 놓으면은 여기 전손이 나더라도 이쪽에 30억이 나와서 70억. 요렇게 가입해 놔도 여기서 손해나면 여기 30억으로 커버할 수 있죠. 여기 손해 발생하면은 여기만 30억으로 이익 난 걸로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100억짜리 해놓으면은 포트폴리오의 그 효과 있잖아요. 자산 안정화 효과, 리스크 관리 효과. 여러분 포트폴리오 구성한 이유가 실은 뭡니까? 리스크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그 핵심이 리스크 관리 뭔지 아세요?
손실의 발생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보험은 뭐예요? 보험도 똑같잖아요. 전부 보험에 다 가입하면 포트폴리오 구성할 이유가 없죠. 그 효과를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상당수의 리스크는 복수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한 것만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 해놨는데 전부 보험 가입하고 그걸 뭐냐면 제거시켜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자진해서 전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부 보험에 또 가입합니다.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4번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지난주 보너스 문제 하나 하고 5번 문제 하고 다음 주 문제를 또 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너스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문제 또 양에 따라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